예, 뭐 2023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연말에 올라주면 물론 좋지만 2023년에 그림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특별히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테일 사업 부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리서치 센터장님으로 뭐 1세대이시죠. 근데 또 이제 리테일 사업 부문의 대표로 가셔서 이제 시장에 관한 얘기를 또 안 해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제가 오늘도 되게 곤란한 게 네. 제가 전망을 하는 이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저희 이베스트 리서치의 신종호 센터장님께서 네. 해주실 것 같고 네. 오늘은 저 예 박사님 네. 또 이렇게 연말이고해서 한번 인사드리러 네. 아마 아니면 MTN도 한번 네, 마지막 인사드리러 나온 겁니다. 네, 예.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네. 자, 2023년 어쨌든 가장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단어는 솔직히 뭐 기대, 희망, 반등, 뭐 종전 이런 거보다는 딱 경기 침체입니다. 그죠? 시장을 그렇죠. 누르는 게. 경기 침체가 과연 어떤 양상으로 어떤 기간으로 펼쳐질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의 경기 침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편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제 좀 센터장 아니니까 더 자유롭네요. 근데 네. 이제 그 시장을 봐왔다는 경험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 당연히 경기는 안 좋아지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가는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음. 물가도 뭐 이렇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또 금리가 올라왔으니 이제 소비고 뭐 생산이고 모든 것이 좀 불안해 보일 겁니다. 근데 참 주식시장이 신비로운 건 뭐냐면 이게 주식이 이게 원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익이고 경기고 사이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선으로서 직선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순환적 사고가 매우 필요한데 예. 여기서 질문은 어떤 우리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침체가 오는데 이 침체가 결국 주식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러한 침체일 거냐에 관한 것을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체는 온다. 오냐 안 오냐 이 질문보다 이 침체의 강도가 중요한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저번에 파월이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오버 타이트니까 너무 과잉 인축을 해서 경기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미국의 경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내년에 안 좋아지면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참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다른 말해서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연착륙 같은 뭐 경기 후퇴 네. 뭐 이런 얘기를 가운데 있는 그렇죠. 단어를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서 우리가 2012년, 11년, 12년 이후에도 경기 침체가 2번 있었어요. 네. 사실 주식은 그렇게 충격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자꾸 경기 침체에 두려운 건 뭐냐면 뭐 코로나 때 경기 침체라던가 금융 위기 때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더 멀리는 IMF 외환위기 같은 경기 침체 그런 게 올까 무서운 거죠. 그런 거를 예.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답은 뭐냐면 그런 위기는 안 올 것이고 네. 그냥 소프트한 어떤 그런 마일드 리세션 정도라면 어쩌면 지금 상황은 최악의 국면을 이미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긍정적 시각 속에서 시장을 봐왔고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 준비도 그러한 시각에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는 물론 이제 1900년대 초반을 유럽에 살던 사람은 스페인 독감 이런 걸 겪어봤지만 2020년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팬데믹을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뭐 지구가 좀 심한 표현으로 이게 이러다가 뭐 멸종하는 거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맞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 그런 시스템 리스크나 안 가본 두려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예. 정말 두려웠던 건 이런 거였잖아요. 마치 혈압 환자가 혈압이 안 잡혀서 모든 장기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네. 고혈압이 안 잡히는 그런 두려움인데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처음 출발점이었던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내년 1분기가 되면 더 제가 여기서 이제 감히 전망을 하자면 야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혀가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어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내년 1, 2, 3월 달에 유가가 매우 높았었거든요. 올해. 네. 반대로 그럼 굉장히 낮춰주는 요인이 되고 또 하나 물가를 올려왔던 가장 거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자동차를 못 샀어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너무너무 높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배송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배송 시간이 결국 이런 물가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회자님께서 박사님께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 네. 우리 가장 큰 문제였던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 방송을 나와야 돼서 네. 막 급하게 이제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막 가격을 봤죠. 네. 제가 보는 데이터를 몇 개 봤더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 오늘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롯데칠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음식료 업종 주가가 매우 오늘 좋더라고요. 강하죠. 예.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어제 나왔던 기사죠. 코카콜라가 캔 하나에 가격 2,000원이 올렸어요. 넘어갔다. 예.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봐 이렇게 지금 물가가 올라서 안 좋아 이런 얘기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물가 올라가 판매가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큼 마진이 늘지 않을까요? 시장은 이미 어떤 가능성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건 네. 하나만 보더라도 좀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에서 한 방 크게 무너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좀 경계에 대해 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경기에 관한 얘기, 이 거시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그 옛날 정말 먼지 쌓인 유라카미군 이후에 네, 주식시장의 맞습니다. 사계절 한 40년쯤 됐을 거예요. 책 나온 지 그죠? 예. 그다음에 뭐 하워드 막스 이런 분들은 경기 사이클 순환에 대해서 신용 사이클, 네, 경기 그렇죠. 사이클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물론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사이클 상에 있기 때문에 네.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근데 당장 뭐 이슈 같은 매날 툭툭 튀어나오는 게 네. 일본 얘기가 이제 어제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는 꽤 이제 뭐지 하면서 부담을 줬었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일본도 긴축에 동참한다. 그다음에 지금 구로다 총재가 이제 내년에 4월에 물러나니까 부담을 좀 덜어준다. 이랬을 때에 엔화는 사실 너무 약했잖아요. 엔화는 그렇죠. 강세로 가는 건데 글로벌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며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또 듭니다. 그렇죠. 난 요즘을 제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매크로 과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예. 최근에 이제 번스타인의 책이 또 재번역됐는데 내비게이트 더 노이스가 소음을 어떤 피해라 뭐 이런 네, 건데 네. 이 전면적으로 매크로 소음이 과잉된 구간이에요. 예. 박사님도 매크로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드 커브 컨트롤도 그래요. 어제 이제 딱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봐라 드디어 일본이 무너진다. 엔캐리 자금 청산이 나고 막 이렇게 일단 네. 즉각적 반응은 이럴 줄 알았어 이래요. 근데 시장은 한번 우리가 하워드 막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2차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사고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실 이거는 엔의 지나친 약세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BOJ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건 다 알려진 거였어요. 150엔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 BOJ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 오랫동안 위에 머물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미국의 정책 금리의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이 여기서 정책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는 얼마 시간이 없어요. 이번 정도밖에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상에 대해서 일단 금리를 올린 걸 지나치게 뭐 일본마저 이제 긴축에 동참했으니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야 정말 이제 막바지니까 일본도 실적으로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거고요. 사실 저기에 질문에도 있지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나요? 아니에요.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여전히 그러네요. 아베노미스가 개선되고 있는데 이 YCC라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쩌면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사겠다는 거거든요. 수익률 금리를 통제한다, 관리한다. 그렇죠. 예, 쉽게 정확히 말하면 예. 그 범위를 넓혔고 이거 처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음. 작년에도 이미 일드 커브 컨트롤의 범위를 3월에요. 0.2에서 0.25로 좀 옮겼죠. 그땐 적었죠, 비율이. 이건 0.5로 옮긴 겁니다.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무슨 일본마저도 엔캐리 자금 청산이 나고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였거든요. 일본이 더 이상 엔화 약세를 용인하기 쉽지 않다. 인플레건 여간에 그것 때문에 있고 그 이유 그걸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채 2년짜리가 그냥 올라가다 제자리 왔거든요. 이게 글로벌 정말 긴축에서 엄하게 돈이 빠지는 거라면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저희 다음 그림에 나왔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올해 이제 가장 많이들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야 이제 우리나라는 불안해. IMF 볼 줄 몰라. 그리고 영어가 다시 유행했잖아요. IMF 때 달러 자산 사놔야 된다 해서 다들 달러 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달러 강세가 킹 달러 이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원화가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원화가 좀 강해진다는 거죠.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흥미로운 게 보세요. 아까 음식료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네. 여러 이러한 변화들을 원화가 좀 강해지면 좋아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음식료도 괜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흐름들이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매크로 때문에 뭐 시장이 파국이 온다는 시나리오보다는 뭐 가능성을 찾는 흐름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에 구로다 총리가 교체되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이제 기존의 아베노미스가 폐지되는 거냐?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본다면 현재는 엔화에 의도했던 약세 이상의 어떤 약세가 용인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일본이 조금의 어떤 여력을 가져가는 정책이 아닐까.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한다면 이 뉴스를 갖고서 오늘 또 엔캐리 청산 내지는 여러 가지 좀 확대 해석하는 그러한 매크로 과잉의 의식은 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니케이도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아침에 소폭 약세였는데요. 일본도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네. 예, 연말에 이럴 때는 사실 뭐 막 용쓰고 뭐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거래일 뭐 한 열흘 안 남았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올해 걸 만회해보겠다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요. 네. 좋은 책 아까 하워드 막스 책 같은 경우 정말 연말에 그죠? 그렇죠. 예, 출판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책 한번 네.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변수들은 또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했고 물가 얘기 또 전쟁 얘기.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실적이 당장은 또 좀 타격을 받을 거다. 내년에도 그죠? 그렇게 보면 내년에 증시의 큰 그림들은 지금 뭐 사업 부문장으로 가셨지만 뭐 엊그저께까지 센터장이셨으니까 내년 그림은 다 그려주셨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죠? 내년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내년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막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떤 면을 중시해서 보냐의 문제인데 일단 상당히 막혀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거는 결국 자본 총계 기준의 PBR을 놓고서 하단을 좀 잡는 걸 선호해 왔는데 이 다음 그림이죠. 이걸 제가 아마 자주 다 여러 군데 제가 이제 뭐 미디어에 나오면 네. 보여드린 그림인데 옅은 선이 저 ROE예요. 그러니까 ROE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PBR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PBR이 대략해서 0.8배 근처 가면 거의 금융위기 때 레벨인데 약간 옅은색 하늘색의 저기 ROE. 저건 ROE고요. 근데 이제 0.8배 이게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분기마다. 지금 한 2,120까지 올라왔죠. 저번에만 해도 한 2,050이었는데. 같은 0.8배여도 레벨 딸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이익은 줄어들어도 자본 총계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시면 많이 가야 한 배를 쉽게 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배가 넘었으려면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나라 이익을 좌지우지하는 ROE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결국 수출주들의 어떤 선방인데 네. 알다시피 지금 수출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수출이 안 좋다는 건 다른 말로 안 해보면 IT, 반도체 이런 게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개선될 때까지는 상단은 막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한 배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적은 우리가 자본 총계가 분기마다 한 1.7% 늘어간다 보더라도 한 배 가서 2,850까지 올라갑니다. 내년에 4분기가 되면. PBR 1배로 하면요? 지금은 2,654지만 네. 분기마다 1.7%씩만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잡아도 내년 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2%씩 늘어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단은 어떻겠죠? 0.8배가 금융위기 때가 그냥 0.81배였는데 뭐 지금은 2,120이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게 2,300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백미러를 보고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봤을 때 내년을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를 뭐 이제 역수적 장세다. 특히 EPS가 꺾이니까 부러질 거야. 뭐 그게 다른 말로 하이스 적자 1조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IT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0.8배, 0.9배 깨져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올라가도 막히겠지만 내년을 바라보면 이게 계속 스텝 바이로 붕괴되는 게 아니라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신중호 센터장이 네.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자주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네 하우스는 상저하 겁니까? 상고하 겁니까?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상고하고로 얘기하자 그랬어요. 상고하고가 많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굉장히 스테디하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막 무너져도 잘 버티는 느낌도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대신 동시에 어떤 포트를 잘못 가져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주식을 놓고서 월마트와 테슬라의 차이가 뭐냐 이게 굉장히 질문할 만한 주제였거든요. 테슬라는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시장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대주주의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결국 성장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힘들고 뭔가 필수에 관련된 것들이 일단은 선방할 거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위 지수의 어떤 상하단보다 이전부터 네, 1분기, 네. 2분기, 3분기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항상 우리가 이제 힘들 때 네. PBR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네. 잘 갈 때는 뭐 PBR 얘기 잘 안 하고요. 그렇죠. PER 얘기하는데 PBR로 뭐 1배, 0.9배 얘기하는데 그 레벨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거고요. 네. 섹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수에 대한 고민이나 매크로에 대한 큰 걱정보다는 실제로 이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차별화되면서 갈 수 있는 섹터나 돈을 그 와중에 버는 데가 어디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섹터 얘기를 하게 되면 반도체 얘기를 살짝 먼저 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뭐 지금 보니까 기사들이 뭐 흉흉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반도체 담당자인 네. 남대종 팀장도 하여튼 네. 내년에 한 실적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는 한 내년 1분기까지는 안 좋아지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보이죠. 예, 맞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투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음. 따라 많이 다른 거거든요.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쪽은 내년 2024년, 24년쯤이 되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재고 사이클이 돌고 나면 선투자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지난 지가 벌써 한 4년 됐어요. 그렇죠. 예. 보통 4년 정도 되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엄청난 재고를 떨 겁니다. IT 업체들이. 요새 뭐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에서 뭐 10만 원에 파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재고를 떨고 나면 내년에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시장은 IT 쪽이 돌아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난 지금부터 오랫동안 기다릴 거야. 전자 사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장비 업체들도 막 투자를 늘릴 거예요, 지금. 투자들을. 근데 지금 당장 난 그거는 좀 확인하고 3, 4월쯤에 하겠어. 지금 당장은 뭐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플레가 좀 진정됐을 때 좋아지는 게 뭐냐? 필수 소비재예요. 대표적인 게 그게 음식료 같은 거. 거기에 모멘텀이 가미되면 매우 좋죠. 대표적인 모멘텀이 가미되는 게 롯데칠성 같은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소위 종목들도 좋아질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약간 방어적인 섹터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저라면 네. 내년 전체를 그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은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투자의 기회는 언제 오는 거냐면 다음 그림, 이익이 먼저 감소한다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 그림인데 뭐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뭐죠? 갑자기 미국의 거대한 기업들도 해고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내놓고 그렇죠. 있고요. 인력 감축에. 그리고 투자를 줄인다는 거, 막 이거 온갖 얘기가 나와요. 기업이 그러면 보통 이익이 먼저 바닥을 칩니다. 매출은 잘 안 줄어요 지금은. 이익은 먼저 막 우리가 이제 코스트를 줄여가지고 아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죠. 여기서 그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익을 이런 비용을 줄여도 못 살아남는 기업이 나오죠. 부채가 많은 기업. 이거는 퇴출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기업들은 타임 사이클에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형 스타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의 시간이 지금이고 내년 1분기 중에 이런 저희 턴어라운드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서 투자해 놓는다면 내후년 정도가 돼서 이 사이클이 다시 우리가 순환적 사고로 돌아올 때가 되면 막 진짜 기쁠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도 제가 한 뭐 이런 말 이제 편하게 드리면 2, 3개월 전에 이제 좀 방어적으로 음식료 보조할 때는 되게 안 됐어요. 이게. 네. 이제부터 내년 1분기 매우 좋아지겠죠. 마치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로 드렸고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이면 아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데이터가 보일 때 짙은 선이. 저게 바로 이익이에요. 매출은 크게 안 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어떤 걸 찾아야겠죠. 아, 재고를 막 떨고 있는 기업들, 투자를 축소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다음 사이클에 이게 만약 캐시플로우, 현금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면 예. 아마도 뭐 우리가 10만 전자 외칠 때는 다들 삼성전자 장밋빛 미래였지만 되게 힘들었다면 반대의 가능성이 내년에 시작된다. 단서는 이제 그걸 뚫고 살아남는 기업이라는 단서는 있는 그쵸. 거고요. 예. 이익의 기회가 있는 섹터를 찾아야 된다. 턴어라운드.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이라는 개념이 아닌 성장의 개념으로만 질문을 여쭙게요. 성장은 우리가 성장주 이러면 사실은 플랫폼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그렇죠.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2차 전지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또 좀 기대감으로만 아닌 또 성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성장의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2차 전지를 누구나 성장이 있다고 보고 매출 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네.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파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를 이미 한번 다 보여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같은 흐름이 2차 전지의 흐름에 좀 굉장히 좀 제약적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반면에 성장하면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로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지고 인건비가 비싸진 시대다 보니까 서비스 로봇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자동화될 거거든요. 그 시장이 관련된 모멘텀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되지 않을까. 과연 그거에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쪽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는 그쪽에서 생각보다 강한 어떤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의 큰 그림들 또 투자의 기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마무리 혹은 뭐 요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데 혹은 뭐 투자자들이 오늘 얘기하신 거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방송 같은 데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가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위기를 얘기하고 불안해할 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용히 반문하셔야 될 시기가 되는 거예요. 기회의 가능성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지난 2021년 거의 12월 말처럼 우리가 모두가 장밋빛 청사진을 지을 때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단 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바로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추정치에 근거한 밸류에이션 데이터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아까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레일링 PBR 데이터만 하나만 갖고서도 우리가 위험이 적은 순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순간이 이미 지난 10월에 시작됐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나 지나치게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2023년 내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또 1년을 투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테일 사업 부문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